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각 가운데 첫 낙마 사례인데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그리고 또 여론이 상당히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아마 냉정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과거의 경우에 보면 이렇게 후보자들의 여러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후보자 스스로가 이 자진 사퇴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철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사권자로서의 자신이 행한 추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는요. 저는 이 좀 평가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지난 토요일 날 야당의 원내대표하고 만나서 야당의 원내대표의 철회 의견을 그러니까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는 점도 저는 평가할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질이라는 부분은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윤리에 대한 아주 명백한 일종의 좀 투명함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이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이공계의 특성이라면서 나름대로 해명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어서 그 이공계 특성이 있고 그런 건 아니다는 식의 반박이 바로 있었고 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카피킬러라는 그런 식의 이 표절 검사로는 자신의 그걸 갖다가 증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범학계 검증단에서 우리가 수기 검증을 해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 그리고 특히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난 이 청문 과정에서 이 이진숙 후보자가 보여줬던 교육 현안에 대한 네. 상당한 일종의 지식의 부재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복잡다단한 이 교육계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끌어갈 수 있는 교육 철학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여론이 상당히 차갑게 돌았었잖아요.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고려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통은 자진 사퇴 형태로 좀 퇴로를 열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지명 철회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강선호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렇게 초강수 하나를 둬야지 나머지가 좀 묻혀버리는 일종의 물소대 전략.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인사라는 것은 물소대 껐는듯이 한 번에 훅 해야지 그 국민의 시선을 좀 지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설령 한두 마리는 또 강을 못 건너는 수가 있죠. 그럼 희생된다고 보는 그런 전형적인 아마 그런 시각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자진 사퇴를 해도 충분하게 명분이 있었을 일을 이제 그렇게 지명 철회라는 강수를 둔 것은 절반의 실패인 강선호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은폐용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그거는 이제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았고 그다음에 능력이라든가 이재명 그 정부의 그 인사 3대 기조가 능력 그다음에 충직 청렴이었는데 세 개 다 이게 사실 능력도 안 되고 청렴도 안 되면 그건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여기에 똑같이 부합되는 사실은 강선호 후보자 어찌 보면 국민정서법에 더 저촉될 수 있다고 보는 그 강선호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명 철회라는 좀 강수를 두면서 일종의 포장재용으로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강선호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강선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저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국민의 눈높이보다는 일종의 과거 같이 이 의정 생활을 했던 이 동료에 대한 이 동료의 좋게 이야기하면 동료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비판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강선호 후보자를 발탁하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로서 야당 의원으로서의 헌신성, 성실성 이런 부분들을 일을 잘한다고 해서 발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강선호 후보자가 이번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현역 불패를 일종의 깨지는 그런 측면이 하나의 선례가 되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그 현역 불패가 깨지는 것보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현역 불패가 깨질 경우에
상당히 정치적 부담 때문에 사실은 강선우 후보자가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일을 잘한다고 해서 본인이 한번 이렇게 기회를 준다고 해서 이렇게 선택한 이 인사인데 이것이 거꾸로 어떻게 보면 강선우 후보자의 정치적 생명을 끝장을 내는 쪽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한 아마 강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역 불패 신화가 깨지는 거 그리고 동료 의원의 한때 동료 의원이었던 후보자에 대한 그런 배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라는 경청이라는 그 가치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국민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아마 조만간 국민들에게 직접 입장을 밝힐 아마 이 시간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은 아직까지 상당히 높게 있거든요. 진보 시민단체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임명 강행에 대한 부담은 이 대통령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상당 부분 있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당정 일체의 기조가 좀 흔들릴 거를 우려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일단 당에 의존하는 게 많아서 지금 결국 의원의 3분의 2가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상한 이론이죠. 현역 불패라는 말이 사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저도 우상호 수석도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일정 부분 의원들은 그런 부분이 작용했을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은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내가 한 발 물러설 경우에는 당정일체라는 지금 초반기에 말하자면 국정 동력이라는 이 좀 그 기반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 정치를 성공시키는 건 당심입니까 민심입니까? 저는 민심인데 이 대통령이 이런 절반의 민심만 수용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부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장은 큰 지지율의 큰 폭으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축적의 시간을 거치면은 네. 이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인사의 상징 같은 사안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장기적으로 골병들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도 강행을 했습니다. 오롯이 이제는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이 될 텐데 저는 하나 변수가 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제 그 야당이 여성가족부 이제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대통령이 바로 이거 우리 청문회에서 처리해서 재송부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열흘 정도 가져야 될 텐데 이 사이에 또 강선우 지금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라든가 또 국민정서법에 맞지 않는 새로운 흠결이 또 제기될 경우에는 네. 이건 이제 그때는 이제 강선우 후보자 자진 사퇴로 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마 그런 측면도 일부는 뭐 고려됐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는 이 대통령이 이 부분은 절반의 어쨌든 민심의 어떤 그 수용성을 포기하고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한 만큼 정치적 부담은 오롯이 이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고 아마 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 5년간 두고두고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저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실 입장에서 여론을 좀 달랠 만한 추가적인 행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뭐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대통령이 아마 해명하는 저는 그 방법이 가장 유력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뭐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이걸 그대로 모르쇠 입장으로 이것을 말 안 하면서 그냥 아무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채 계속 이걸 가져간다면 이 부분은 국민의 정말 아무리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게 국민의 민심의 파도를 저는 역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주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자진 사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은 해주셨는데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 뭐 자진 사퇴의 가능성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저는 뭐 상당히 희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추가 의혹이 만약에 제기가 된다고 네. 하고 거기에 따른 민심이 상당히 악화될 경우에는 아마 그때는 강선우 후보자 스스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일단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앞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아마 이 일종의 해명이나 당부의 말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엄청난 국민적인 뭐랄까요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하고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네. 이걸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경청이라는 큰 가치를 지금 내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하고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아마 앞으로의 향후 이걸 갖다가 지금 가르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각 당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를 뽑는 이제 순회 경선이 열렸는데요. 충청과 영남 지역에서 정청래 후보가 압승을 거뒀어요. 뭐 초반에 기선제압은 확실히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기선제압을 넘어서 저는 일단 뭐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발표된 것은 이 지금 권리당원들에 대한 투표 결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권리당원의 지금 그러니까 반영률이 55%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승부의 추가 기울을 정도의 격차가 나고 있다. 물론 가장 많은 지금 그 권리당원들이 있는 호남과 수도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앞서는 듯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리고 거기다가 좀 민심과 그리고 또 대의원표 심도 지금 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제가 이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조금 앞서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권리당원들이 상당히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봤을 때의 특성상 다른 표심을 견인하는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번 주말에 지금 하기로 했던 이 지금 경선을 이 한 주 더 미뤄서 마지막에 이 서울과 같이 한꺼번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박찬대 후보에게도 결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경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초반에 졌잖아요. 그럼 판을 흔들면서 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줘야만 막판에 역전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막판까지 가버리면 사실은 이걸 갖다가 뒤집을 수 있는 상당한 이 뭐랄까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이 대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앞서는 부분은 당신과의 코드가 일단 제일 잘 맞았다는 네. 부분들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강한 지금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골든 타임 안에 개혁 입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지를 담아서 지금 정청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사실 박찬대 의원은 당내 의원들의 지지가 높고 정청래 의원은 당심이 높다, 당원들의 지지가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결과가 반영된 그 수치라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네. 저는 충청하고 이제 그 영남에서 60대 30이라는 거의 비슷한 추세가 나왔잖아요. 네. 추세선이 비슷하고 더더군다나 충청은 이제 어떤 민심의 당심의 바로미터라는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그 추세선에서 놓고 보면 이제 대세에 올라탔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승기를 좀 잡은 듯하게 보여지는 건 맞는데 네. 저도 큰 지금 물론 이제 이게 대의원 15%와 이제 국민 여론조사 30이라는 나머지 45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가장 55에 육박하는 이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버리면 더블 스코어 거의 가까이 나버리면은 사실상 이게 딴 데서는 다 거의 완사이드하게 이겨야 이거를 벌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네. 그렇다고 놓고 보면은 이제부터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주일 뭐 연기를 했지만 실적으로 뭐 투표 날짜만 연기된 거지 전체 일정이 연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정말 다른 변수가 좀 생겨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른 변수라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선언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불가한 상황이어서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이거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여기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라면 플랜 B, 즉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마 민주당에서 고민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강성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국민의힘 상대당에 대해서 정당 해상 심판도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는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진짜 민주당이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협치 실용과 당의 이런 강성 기조가 과연 어떻게 불일치를 극복해서 그러면 하모니를 이룰 건지 아니면 이렇게 따로 갈 때는 그 정치적 부담은 어떠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워낙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 초반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도 궁금한데 대통령은 사실 협치라든지 실용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정청래 후보는 내란 정당 해산을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불합치를 어떻게 좀 통일을 시킬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글쎄요, 그걸 갖다가 불합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역할 분담, 뭐 그런 네.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당은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백합.
자신은 국합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의회 내에서는 일종의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국민의힘과 야당을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는 나는 그 통합과 협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야당을 좀 아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일종의 뭐랄까요 당정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지금 그 정책내 후보를 미는 당원들은 그런 생각이 모여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앞두고 당권 도전의 대진표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그 다 끌어안는 이제 이재명 정부 견제를 위해서 다 끌어안는 일종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용광로는 어느 정도 일정한 불이 있어야 그만한 용광로가 되는데 지금 혁신의 불씨가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뭘로 용광로의 불씨를 지피겠다는 건지 사실은 물론 이제 뭐 출마 선언문이라는 거는 수사와 레토릭으로 이루어지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이렇게 좀 현실과 동떨어지고 현실과 괴리된 이런 발언들이 과연 얼만큼 그 국민들 마음속과 귓속에 들어오겠느냐라는 부분을 저는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김문수 후보는 내가 지난번 대선에서 얻었던 41%가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혹한 현실은 지난주 갤럽조사 19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정치는 필요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의 그 중간치를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혁신의 용광로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여부는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어서 네. 사실 지금 저는 가장 걱정되는 지점이 이겁니다.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는데 출마 선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말하자면 친전환길이냐 반전환길이냐 친길 반길 논란에 이 모든 프레임이 갇혀 있어요. 그렇다면 당은 이 부분에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822 전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당권 주자들의 그런 좀 명확한 얘기들, 비전들이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용광로가 되기에는 불씨조차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어제 그 김문수 전 후보의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구로 치면요 코리안 시리즈가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김문수 후보는 지금 그러니까 코리안 시리즈 연장전을 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코리안 시리즈 끝나고 나면 스토브 리그라고 하죠. 소위 말 팀 리빌딩을 통해서 다음 시즌을 대비해야 되는데 아직 그 본인 혼자 지금 대선은 끝나지 않아서 대선 연장전을 치르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출사표 자체가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들었던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 이재명 그 노선 하나로만 지금 당 대표 선거에 나오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본 이 연속극을 똑같은 연속극을 또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주연 배우가 다 똑같잖아요, 사실상. 지금 뭐 이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 후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4강에 들어갔던 후보 중에 한 분이 지금 안철수 후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지금 한동훈 후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그 이 경선 과정에서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적으로 됐는데 그 논란이 그대로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혁신이라는 새로운 일종의 이 스토리를 갖고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나름대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 2017년 홍준표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시 2017년 조기 대선 과정에서 그때 자유한국당 후보가 홍준표 후보였고요. 그때 대선에 패배했잖아요. 불과 2달 만에 당권을 잡았어요. 전당대회 나와서. 그래서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혁신 안 하고 그냥 당시 문재인 정부가 뭐 김정은하고 평화쇼 한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다가 지방선거 참패하고 결국 본인 스스로가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런 전철을 자칫 되밟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과 오찬 회동을 했더라고요. 전당대회를 앞둔 이 시점에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이 둘이 만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결국 뭐 이번 전대도 그럼 찬탄과 반탄의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그러니까 아마 장동혁 의원도 곧 출마 선언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네. 이 두 분들은 일종의 그러니까 반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철수, 그다음에 뭐 지금 유승민 의원도 만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동훈, 뭐 그다음에 조경태 이런 분들은 이제 이른바 탄핵 찬성파들이었기 때문에 자, 네. 그렇다면 이번 전대가 또 하나의 그 이제 구도, 그러니까
탄핵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의 인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또 이합 집산을 하느냐. 이제 이게 또 이제 말하자면 또 주목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쪽에 탄핵 반대 쪽에는 두 분이 서 있고 이쪽에도 이제 한 탄핵 찬성 쪽에도 한 세 분 서 있는데 그럼 이 구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후보가 정리되면서 나중에 그러면 이제 뭐 리그를 통해서 올라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 관심이 되겠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강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행한 것도 정말 국민의힘이 30%대의 지지율을 계속 보이고 있는 강력한 야당이었으면 그걸 과연 강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지금 그만큼 지리멸렬돼 있고 대우가 정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당도 마음대로 조금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정답은 하나입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에 맞서는 강력한 야당이 되려면은 국민의 민심을 탄탄한 민심을 뒤에 업은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뒷받침해주지 않은 야당은 의석수가 107밖에 안 되는데 뭘로 여당을 견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 그러니까 지금 친전환길이냐 반전환길이냐 자꾸 과거로 퇴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당 후보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당원 이번에 그 구조가 당원 80에 여론조사 20이거든요. 네. 과거는 100이었었죠. 당원 100이었죠. 이걸 당원 50대 국민 50으로 바꾸자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진짜 용광로 선대가 아까 이번 전대가 되고 여기에 출마하신 모든 분들이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는 말을 제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 80과 그 국민 20의 이 구조로는 결국엔 지금 말하자면 다시 과거로 퇴행하는 그 결과가 매우 유력시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후보들이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일관되게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윤희숙 위원장은 이걸 100으로 가자 그랬는데 사실 그건 좀 제가 보기에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 8대 1을 5대 5로 돌리는 거.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지금 혁신 구조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선을 바꾸는 문제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뭐 저는 뭐 그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경선 룰 자체가 사실 게임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8대 2로 지금 전당대회 지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물론 뭐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추인을 안 했지만 그런 상황 자체를 뒤바꾸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당원 주권주의라고 해서 상당히 당원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만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시류하고 역행해? 라는 식의 또 당내 반발이 예상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뭐 이런 혁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민심을 상당히 저는 뭐 그러니까 더 늘릴 필요가 있다. 5대 5가 아니라 네. 거꾸로 민심을 80, 당심을 20%까지 가는 그런 식의 특단의 대책을 통해야만 혁신 전당대회로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